체호프 단편선, 안톤 체호프, 박현서 범김, 민음사.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는 지금부터 162년 전, 1860년 러시아 항구 도시, 지금은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타가누크에서 태어납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중고등학교 과정인 김나지아에 입학해서 입학을 하는데 식료품 가게를 경영하던 아버지가 파산안에서 일가족이 다 모스크바로 이주를 하는데 그만이 혼자 남아서 이제 타가누크에서 김나지아를 마치고 1879년도에 가족이 있는 모스크바 대학의 의학부에 입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해서 의사로 개업을 하면서 본격적인 창작 활동에 들어가는데, 당시만 해도 검열하고 잡지사들도 이제 공산당의 무리한 요구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작가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걸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이제 관리의 죽음이라든가 카멜레온이라든가 현 당시의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그것도 제도에 대한 풍자와 유머, 그리고 애수에 담긴 글귀가 상당히 이뻐요. 이 사람이 그걸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9년이니까 39살, 우리 나이를 따지면 40살에 크림반도 얄타로 옮겨갈 때까지 귀여운 여인이라든가 개를 데리고 있는 부인이라든가 쭉 써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1904년에 44, 우리나라 나이로는 45살의 나이로 나는 죽는다, I'm dead라는 말을 남기고 운명을 한 단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읽은 민음사 책에는 그의 500여 편 단편 중에서 관리의 죽음이라든가 공포, 배짱이, 드라마, 그래서 4, 5, 6, 7, 8, 10편이 실려 있는데, 이걸 해서 다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가슴에 좀 와닿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리의 죽음과 페루치카, 그 다음에 내기, 주교, 4편만 소개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사 개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쓴 관리의 죽음. 이 단편은 주인공 체르바코프가 이제 오페라장에서 오페라를 관람하는 도중에 재채기를 하는데, 그 재채기 파편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옆에 부서의 부서장, 장군의 대머리 튑니다.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죠. 어떻게 사과를 딱 했는데, 뒤돌아보고 보니까 다른 부서 장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군은 후쾌하게 괜찮습니다 그러고 사과를 받아줬는데, 오히려 체르바코프가 쫄은 거죠. 자신의 사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또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그로 끝났을 텐데, 또 이제 아는 사람이고,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이제 러시아의 장군이라는 사람직이, 그것 때문에 오페라 막이 바뀌는 쉬는 시간에 찾아가서 재차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군 입장에서는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 자꾸 사과를 하니까 이 사람 왜 이래? 그래서 얼굴이 좀 굳어졌는데, 주인공 체레파코프는 그 표정을 보고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또 장군의 방에 직접 찾아갑니다. 사무실에. 장군이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날 놀리나 하고, 이제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장군인데 표정을 일그러지니까 그걸 보고 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다음날 또 찾아가죠. 진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장군이 그때는 진짜 화를 내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꺼지라고 쫓아내고, 마음 약한 체르바코프는 집에 와서 죽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남편이에요.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세심한 사람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당시 분위기, 그 시대적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보면은 그런 위화감이나 위압감 정도는 일반 평시민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세심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 세심함,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의 심적으로 부담이 갈 수 있는, 또 있는 그런 크기일 수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빗대어서 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 이제 이 관리주금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 사회적 분위기랑은 좀 그 많은 그 충돌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용기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로니카. 이것도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러시아의 그 젊은 사람들의 특히 삶에 대한, 구속된 삶에 대한 그런 걸 빗대어서 쓴 것 같은데, 내용은 그래요. 그 젊은 그 N군, 어떤 군입니다. 어떤 군단위 할 때, 이제 군시나 군련 할 때 군에 대한 통계 작업을 마치고 떠나면서 이제 도와줬던 자치회 회장, 구천의 조프라는 사람하고 그의 딸 베라에게 작별 인사를 하니까, 그의 딸 베라가 그 당시에는 이제 영주, 자기 집이 크니까, 농지에서 크니까 자기 집 경계까지 자기가 배웅을 하겠다. 역으로 가는 중간쯤에 있는 그 경계까지 배웅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걸어요. 뭐 숲속이나 뭐 그런 거겠죠. 배웅을 하면서 이제 그 경계에 가서 기차역이 보는데, 경계에 가서 이제 헤어질 때 베라가 그 주인공인 아그뇨프에게 사랑 고백을 해요. 자기가 좋아한다. 그랬더니 아그뇨프가 자기는 그런 마음은 없다 라고 깜짝 놀라면서 거절을 하니까, 이제 그 베라가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에 아그뇨프는 자신이 베라의 사랑 고백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혼자 많이 이제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한 내용이 참 사람을 좀 암울하게 만드는데, 그녀가 이제 베라가 뭐 사랑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떠나가 버리죠. 그녀의 등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온통 생명과 시와 의미로 가득해서 바위조차도 감동시킬 정도인데 세상이,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고 솔직치 못하나. 그러면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요. 다리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괴이한 그 냉담함의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단지 영혼의 무기력, 아름다움을 깊이 지각하지 못하는 무능력일 뿐이며, 또한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지저분한 싸움과 독신의 하숙방 생활, 그리고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얻어진 조로종의 다름이 아닌 것이다.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결국 이제 삶에 쪼들어 사는데 거기에 어떻게 사랑을 내가 끼어들 칸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그녀의 집으로 쫓아가는데, 그녀의 불 켜져 있는 그녀의 방 밑에서 한참을 바라보다 다시 그녀의 방을 두드리지 못하고서 결국 기차를 타고 자기 목적지를, 자기 하숙집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사랑조차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격박한 삶, 각박한 사회 분위기, 그런 거에 대한 자기 불안이랄까,
뭐 그런 거를 표현한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 책 중에서 티오프가 쓴 거 중에서 많은 책들이 있는데, 많은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사실은 감명 깊게 읽은 건데, 예, 내기라는 게 있어요. 내기. 돈 많은 은행가가 그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에서 젊은 변호사와 사형제도하고 종사형제도, 사형제도가 좋으냐, 종신형을 하는 게 좋냐, 논란을 벌입니다. 근데 은행가는, 그 젊은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형제도보다는 그래도 종신형제도가 더 낫다. 목숨을 뺏어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은행가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떻게 평생을 밖에 그 자기가 속박당하는 종신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젊은 변호사에게 당신이 15년간 독방에서 살면 혼자서 살아보면 내가 200만 불을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내기를 해요. 젊은 변호사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갖고 은행가의 그 정원에 있는 독채, 조그만 그 관리들, 정원사들 방이겠죠. 독채에서 감금 생활을 들어갑니다. 그 15년이 경과되기 하루 전날, 그때는 이제 은행가가 15년 전에 내기를 할 때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계약 당시보다 이제 매일 도박에 빠지고 주색에 빠지고 그러니까 사업도 기울고, 그래서 200만 불을 주고 나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젊은 변호사를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독채에 몰래 잔입을 합니다. 근데 젊은 변호사는 글에서는 잠자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고 잠깐 잠이 들어 있어요. 그 내용이 참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책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얘기하면, 은행가는 책상에서 종이를 집어들고 읽어 내려갔다. 내일 12시에 나는 자유를 얻고 사람들과 교류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 방을 떠나 태양을 보기에 앞서 나는 그대들에게 몇 마디 해줄 필요를 느낀다. 순수한 양심에 따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신 앞에 맹세코 나는 자유와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그대들의 책 속에서 지상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을 경멸한다고 그대들에게 단언하는 바이다. 15년 동안 나는 속세의 삶을 면밀하게 연구했다. 내가 땅도 사람들도 못 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그대들의 책 속에서 향기로운 술을 마셨으며 노래도 불렀고 사슴이며 멧돼지를 쫓아 숲으로 달려 들어가기도 했으며 여인을 사랑하기도 했다. 천재 시인들의 마법으로 창조된 구름처럼 하늘거리는 미녀들이 밤마다 나를 찾아와서 신비로운 이야기를 속삭여 주었고, 나의 머릿속은 그 이야기들로 흠뻑 취하곤 했다. 그대들이 책 속에서 나는 엘브루스와 몽블랑의 정상에 올랐으며, 거기서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이면 그 태양이 하늘과 대양과 산맥의 정상을 발그레한 황금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거기서 내 머리 위로 구름을 가리며 번뜩이는 번개를 보았다. 나는 초록빛 숲과 초원을, 강과 호수와 도시들을 보았으며 세이렌의 노래와 목동들의 피리 소리를 들었고, 나에게로 날아온 아름다운 악마들과 신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날개를 만져보기도 했다. 그대들이 책 속에서 나는 바닷물을 시면에 몸을 던지기도 했으며 기적을 창조하고 살인을 하고 도시를 불태우고 새로운 종교를 설파하고 완전한 왕국을 정복하기도 했다. 그대들의 책은 나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었다. 지칠 줄 모르는 인간의 사고 능력으로 몇 세기에 걸쳐 일으켜낸 모든 것들이 나의 두 계골 속에 작은 언덕으로 쌓였다. 내가 그대들 누구보다도 현명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 대목부터가 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간접 지식의 훌륭함 뭐 그런 걸 앞에까지 여태까지 전술한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좀 이래? 우리는 보통 책을 통한 경험이 제2의 경험이라 그래갖고 삶의 뭐 70%까지를 이 지식으로 체득한다, 뭐 터득한다 그런 게 어린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것 같은데 이 다음 구절을 보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요. 또한 나는 그대들의 모든 책을 경멸한다.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지혜를 경멸한다. 그 모두가 시시하고 무상하며 신기루처럼 공허하고 기만적인 것이다. 그대들이 아무리 오만하고 현명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죽음은 그대들을 마루 밑의 쥐 새끼들처럼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의 자손과 역사, 천재들의 불멸과 업적들은 꽁꽁 얼어붙어 버리거나 아니면 지구와 함께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대들은 분별을 잃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그대들은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추악한 것을 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만약에 사과나무와 오렌지나무에 무슨 일이 생겨서 열매 대신에 개구리나 도마뱀이 열리게 된다면 혹은 장미꽃이 말의 땀 냄새를 풍기게 된다면 그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늘을 땅으로 바꾸어 버린 그대들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대들을 이해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대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한때 천국을 꿈꾸듯 갈망했으나 이제는 하찮게 보이는 200만 루블을 거부하겠다. 그 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박탈하기 위해 나는 약속한 기한, 그러니까 15년이 다 되기 5시간 전에 여기에서 나갈 것이며 그럼으로써 스스로 계약을 위반하는 바이다. 이 대목이 나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취업 후 단편선 하면 나오는 귀여운 여인하고 걔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 없어갖고 또 중고책을 또 하나 샀어요. 안톤 취업 후 대표 단편선 해갖고 이제 이거는 행복한 아침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여기에도 이제 귀여운 여인, 벚꽃동산, 바냐 아저씨, 세자매 이렇게 4개의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귀여운 여인만 얘기를 한다면 전직 관료의 딸 올렌카가 주인공인데 사랑받기보다는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여자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언젠가는 숙모를 사랑한 적도 있었고 여학생 시절에는 프랑스어를 가리키는 선생님을 사모하기도 했다. 이런 올렌카는 야외 노천 극장을 운영하는 쿠우킨을 사랑해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생각을 닮아갔고 남편과 똑같이 표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순절을 앞두고 남편 쿠우킨은 모스크바로 출장 중에 급사를 하고 누굴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올렌카는 남편 쿠우킨이 죽은 후 3달이 지나자 미사에서 돌아오다 만난 목재상 푸스토발로프를 사랑하게 되어 결혼한 후에는 푸스토발로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같이 해서 생각을 닮아갔습니다. 6년간의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주 행복한 여자니까 결혼생활이 지날 즈음 6년간의 행복한 결혼생활이 지날 즈음 남편도 감기에 걸려서 또 죽고 말아요. 러시아 책들이 보면 그때 지금 러시아 문학에 좀 빠져 있는데 책들이 보면 바이러스에 많이 걸려주고 어떻게 취업 후 단편선이 그런 게 특징이 많은데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이 죽은 후에 6개월이 지나서 그녀의 집에 새들어 사는 군인이자 수의사 군인이 플라토니치라고 있는데 플라토니치를 사랑하게 돼서 그를 닮아가는데 그 젊은 수의사는 소속 부대가 다른 데로 벽지로 이동을 하면서 이 둘은 이별을 하게 돼요.
그녀는 종종 남편이나 애인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었지만 남편들이 죽고 또 애인 그 젊은 군인이 떠나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상이 없어지니까 이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올렌카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자신의 전 존재를 마음과 이성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자기 사상과 생활의 방향을 잡아주고 식어가는 피를 덮여줄 진실한 애정만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데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한 50대쯤 된 모양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 군인 수의사 플라토니치가 그 중학생 아들하고 나타나요. 같이 자기가 방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올렌카가 그럼 자기 집에 와라. 돈 안 받겠다. 그러면서 올렌카는 이제 수의사 플라토니치를 옛날에 좋아했던 흠모했던 그 수의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사센카에게 이제 모정을 느끼면서 다시 사센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삶의 동력을 찾고서 행복을 되찾는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단편에서 이 귀여운 여인이라는 제목이 붙은 게 남을 사랑할 때는 엄청 귀엽다고 그래요. 이 책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단편에서는 작가가 하고자 하는 게 사랑의 위대함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사랑이 가진 그 애착 누구를 사랑하는 상대방을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 그 위험성과 함께 이제 인간은 사랑만으로 살 수 없고 자기 삶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건데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이게 그 체오프의 대표적인 거였고 그러면 관리해 죽은 귀여운 여인 뭐 그다음에 또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 근데 나는 이제 14 단편을 읽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나를 좀 그래도 어떤 뒤에 여운이 남는 걸 뽑으려면 4개를 뽑겠습니다.